그럼 변호사 직업이 좀 가장 힘든 점은 뭔가요? 사건 해결하려고 가려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법원 가는 게 유쾌하지가 않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이 행복도와는 좀 떨어지는 직업이 아닌가.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변호사 직업편입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졸업하셨고 네. 지금 변호사이시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네.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사실 것 같은데 네. 변호사님 삶은 실제로 좀 어떤지, 그리고 주변 변호사들은 좀 어떤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성공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방송 활동 많이 하잖아요. 네. 방송 활동 많이 하면은 뭐 연대가 뭐 배출한 뭐 자랑스러운 연세인 뭐 이렇게 하시면 그렇죠. 굉장히 기분 좋은데, 이 연대부 때 동창회가 있거든요. 법조 동창회가 있어요. 네. 동창회 가시면은 뭐 예전에 대법원장님도 계시고 뭐 법관 뭐 사회에 유명한 위치에 명망 있는 분들이 많이 또 계시고. 네. 또 많이 또 저희가 이제 후배로서 많이 또 자랑스러워하죠. 자긍심이 있고. 그래서 연세대 법대 나오면은 굉장히 저는 자긍심이 있고, 뭐 최소한 무시는 안 당하잖아요. 무시는 안 당하고 일할 때 변호사로서 일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이제 대학교도 그렇지만 경기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경기고. 네, 경기고 법조회가 또 이게 빵빵해요. 완전 엘리트 코스 밟으셨네. 경기고 연세대 네. 변호사. 근데 물론 저 때는 옛날에는 경기고등학교는 시험 봐서 들어갔지만 저희는 뺑뺑이였습니다. 경제에서 하면 다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이 경기고등학교도 네. 두 개를 갈리거든요. 시험 봐서 들어간 이제 우리 선배님들. 그 다음에 이제 뺑뺑이로 들어간 후배님들. 그럼 우스갯소리로 선배님들은 뺑뺑이로 간 후배는 안 쳤어요. 후배는 안 쳤는데, 그래도 사시 합격했으면 후배로 치겠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법조에 만나면은 거기도 굉장히 훌륭한 선배님 많으시죠. 서로 이제 끌어주시고 뭐 도와주시기도 하고, 굉장히 경기고등학교 법조에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변호사 직업에 대한 좀 더 네. 세부적인 얘기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예, 네. 실제로 변호사가 되면 하루 네. 일과는 좀 어떻게 되나요? 하루 일과요. 네. 제가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제 방송국에 가기 때문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방송 준비를 하고, 방송이 없는 경우에는 한 7시쯤 일어나서요. 네. 사무실에 9시쯤 출근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회의를 해요. 직원들 다 모여서 이제 스케줄 같은 거 회의하고, 사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이제 사건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오전 재판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재판이 10시부터 하거든요. 10시에 재판 갔다 오고, 그러면 이제 사무실 와서 이제 점심 식사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주로 이제 상담을 많이 하죠. 상담을 뭐 적게는 한 2-3건, 많은 경우에는 한 5-6건 정도 상담을 해서, 일일 이제 끝나면은 사무실 한 6시에서 7시 정도 끝나서 퇴근을 하고, 퇴근하면 이제 꼭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운동을 하고 집에 가면 한 9시 정도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좀 굉장히 워크앤 라이프 밸런스가 네. 좀 잘 맞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별로 안 바빠 보이는데? 그래요? 아니 9시 가서 네. 6시 퇴근하면 네. 그리고 뭐 변호사라고 하면 네. 뭐 굉장히 바빠 보이는데 네. 일반 직장인과 비슷한 느낌이. 그게 이제 개업 변호사의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 마음대로 스케줄 조절을 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고. 제가 만약에 대형 로펌, 큰 로펌에서 이렇게 못하죠. 뭐 정말 아침 일찍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야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사실 뭐 저희 개인 변호사나 뭐 저희 같은 이제 중소 로펌이라고 하잖아요. 중소 로펌 같은 경우에는 야근이 거의 없고요. 뭐 직원들한테 좀 일이 많으면 야근 좀 하지 않겠어요? 거의 안 해요. 요즘 젊은 직원들이 다 6시 땡 되면 퇴근합니다. 그래서 워라밸은 잘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좀 로펌에 있는 분들, 큰 로펌에 큰 로펌은 뭐 12시 넘게 해도 퇴근 못 하고. 지금도요? 네. 뭐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고 동창회 모임도 못 나온다 이런 분들 많아요. 굉장히 급여가 센 만큼 일의 강도 높고, 또 이제 삶의 행복도가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역시 세상에 거저는 없군요. 공짜는 없죠. 맞아요. 돈 많이 받으면 그만큼 일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진짜 되게 좋아하는 단어가 네. 등가 교환이거든요.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잃어야 한다. 맞습니다. 예. 돈과 이제 뭘 바꾸는 거죠. 돈과 시간과 행복을 다 얻기는 힘들다는 거죠. 16년 차 네. 변호사님이 봤을 때 변호사 직업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장점은 일단은 특히 개업 변호사, 저 같은 뭐 개업이나 대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롭다. 사실 이 또 판검사에 비해서 변호사가 자유롭잖아요. 실제로 뭐 연수원 졸업하고 나서도 충분히 판검사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난 이 조직 문화, 공모 문화가 싫다. 네. 자유로운 변호사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자유롭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일하면 또 소득이 또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네. 그게 이제 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이 개업 변호사 같은 경우는 수입이 불규칙하다. 많이 벌 때는 정말로 많이 벌 수 있지만, 못 볼 때는 뭐 정말로 뭐 한 달에 한두 건도 못 할 경우에는 뭐 생활비, 집에 생활비도 못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단점이 이 중압감이 크다. 이 사건 해결에 대한 중압. 어쨌든 이 변호사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사건 뒤치다거리 해주는 거잖아요. 사건 해결을 해야 돼요. 구속이 된 사람은 구속을 빼내야 되고, 재산을 못 받은 사람은 재산을 찾아와야 되고, 또 이혼을 원하는 사람은 이혼을 시켜야 되고, 이혼을 원하지 않은 사람은 또 이혼을 시키면 안 되고, 이게 그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변호사라고 사실 다 승소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승소도 하다 하면 또 패소도 하고, 이 패소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야 될 때가 가장 괴로운 것 같아요. 아, 사건이 잘 해결이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네. 이를 전할 때, 그때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가장 행복할 때가 어려운 사건이 잘 해결될 때, 예를 들어서 1심에 패소했는데 2심에 뭐 승소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더 행복할 때는 승소까지 했는데 의뢰인이 사례금도 많이 주실 때가 더 행복하죠. 네. 어쨌든 사건 해결해서 뭐 단순하게 나누면 이긴다, 진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승패가 항상 있기 때문에 승패.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로 어마어마하죠. 변호사님의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게 뭐 그 농담이 아니라 이제 이혼 전문이잖아요. 네네. 이혼은 잘만 하면 크게 패소는 안 해요. 왜냐하면 이혼이 되고 재산 분할도 어느 정도 받고 자녀도 뭐 잘 키우고 양육비도 받으면 그게 승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혼도 패소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혼을 원하는데 이혼이 기각이 됐다. 네. 그렇게 패소가 되는 경우도 물론 가끔 있긴 하지만, 또 너무 제가 패소가 될 사건은 또 이렇게 사건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네. 뭐 승률은 뭐 나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안 좋은 사건이면 너무 안 좋거나 안 들어갈 때도 너무, 있겠군요. 예, 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좀 안 맞는 경우, 물론 변호사가 사건을 맞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네. 정말로 이거는 저랑 안 맞다. 그러거나 너무 이분이 터무니없는 걸 요구한다.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너무 잘못을 하거나 상대방이 너무 피해자인데 상대방은 완전히 진짜 짓밟아달라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은 사실 안 맞는 게 맞죠. 제가 방금 전에 변호사가 판사 검사에 비해서 자유롭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판사 검사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자유로운 그게 좋아서 변호사를 선택하는 분도 있다고 했는데 네. 변호사님은 성적에 선택한 건가요? 자유로움에 선택한 이것도 건가요? 예민하시네요. 물론 뭐 솔직히 제가 또 나이도 있었고 네. 저보다 정말로 성적 뛰어나고 훌륭한, 이게요 특이한 게 이 연수원 가니까 천재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저가 시험 볼 때는 이게 법대 출신뿐만 아니라 뭐 서울 공대, 카이스트, 뭐 의사 하시다가 오신 분이 있고 너무 기라성 같은 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머리로 그분들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요, 이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리갈 마인드, 이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유리했거든요. 네. 근데 연수원 가니까 이게 완전 다른 거야. 이 판결문을 써야 되는데 수학적으로 이 금액이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과생들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 같은 경우에도 뭐 이과생들, 뭐 공대생, 뭐 수학과 이런 분들이 굉장히 성적이 좋았어요. 심지어는 의사 출신, 뭐 카이스트 출신 그런 분들이 뭐 판사나 검사를 싹쓸이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개 지급하기도 힘든데. 그러게 말입니다. 의사에서 의사만 하지 왜 변호사까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변호사님은 네.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했고요. 아예 네. 처음부터 판검사는 뭐 또 적성에도 좀 안 맞는 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검찰 신문을 했거든요. 특수부에 있어서 특수부. 저희가 이제 그 실무 연수를 하잖아요. 연수원 네네. 다닐 때. 특수부를 하면은 범인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뭐 구속하고 하는 건데 네. 범인을 잡아서 소위 말하면 그 사람 완전히 그러니까 나쁜 사람 만들어가지고 구속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범인을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약자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범인을 자꾸 변론해 주려고 하니까 아, 나는 검사보다는 변호사가 맞구나.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또 그 사람이 또 개인으로 그렇죠. 들어가면 개인으로 들어가면 또 또 선처할 뭐 여러 만한 가지 사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그래서 있는 변호사가 거니까. 체질인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실제로 네. 뭐 사법고시든 네. 로스쿨이든 이걸 졸업하거나 하면 네, 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나뉘잖아요. 그렇죠. 이걸 나뉘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성적 순인 건가요? 그렇죠. 솔직히 그렇죠. 아마 연수원이 저희 같은 경우 1000명, 거의 1000명이 정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이제 판사가 되는 분은 뭐 한 100명 이내. 100명. 네. 검사도 한 100명 정도 이내니까 뭐 1등부터 뭐 100등까지는 본인이 뭐 판사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뭐 검사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뭐 정말 성적이 뭐 1, 2등인데도 검사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많은 분들이 판사 쪽을 좀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적이 저희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검찰로 가고, 그 다음 분들은 이제 변호사를 하는 거죠. 그럼 변호사 직업이 뭐 네. 검사나 판사에 대해서 뭐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나요? 뭐 이제 다 동기니까, 동기고 선후배이니까 만나면 다 이제 친하긴 한데, 아무래도 일적으로 만나면 검사 같은 경우에는 반대 적대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검사 같은 경우 이 사람 나쁜 사람 만들어서 구속시켜야 되는데, 변호사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빼내야 되니까 서로 이제 부딪히고, 법원 가서는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가 또 판사한테 또 이제 이
판결을 잘 받아야 되니까 굳이 따진다면 갑과 을의 의지에 좀 슬픈 현실이긴 하죠. 네. 그래서 좀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사석에서 만나면 다 친구긴 한데 네. 근데 공식적으로 만나면 법원 가서는 어쨌든 또 법원의 권위를 존중해줘야 되니까 네. 굉장히 또 존경을 해야 되고 또 대부분의 사실 이제 이 뭐 판사 검사분들이 잘해요. 또 우리가 뭐 아는 것 같이 막 그렇게 막 부정부패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깨끗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의뢰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사건이 좀 안 될 것 같으면 상대방이 재력가인데 혹시 뭐 판사나 검사한테 무슨 뭐 로비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작가님이 예를 들어서 판사님이라 해볼게요. 어떤 분이 찾아와 재력가가 찾아서 1억을 뇌물을 주고 사건 잘 해결해 주세요. 하면 받을 거예요? 내 판사란 직업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본인의 직업이 날라가 구속이거든요. 돈 받으면. 그럼 위험을 왜 부담하겠냐고. 그러니까. 정말로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뭐 대출을 너무 잘 돼요 판사는. 그럼 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변호사가 개업하면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굳이 그런 위험을 왜 부담하겠냐고. 거의 로비 이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변호사 직업이 좀 가장 힘든 점은 뭔가요? 아 가장 힘든 점. 또 제가 예전에 변호사님 사석에 만나 뵀을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웃는 변호사가 별로 없어요. 예. 그게 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이제 그 뭐 옛날 서초동에 이제 중앙법원 있을 때나 네. 지금 양재동에 이제 가정법원 갈 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면 이제 변호사들이 꽉 찰 거 아닙니까? 변호사들이 뭐 10명도 타고 하면 얼굴을 제가 한 표정을 봤거든요. 웃는 얼굴이 하나도 없어. 다 그냥 인상이 찌푸려지고 왜냐하면 어쨌든 사건을 해결하려고 가려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법원 가는 게 유쾌하지가 않잖아요.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이 행복도와는 좀 떨어지는 직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사무실 가면 좀 이제 얼굴이 펴지긴 하겠죠. 네. 근데 일을 할 때는 이 법원에 가건 검찰에 가건 그 사건을 해결해야 된다는 중압감 때문에 이 일에 대한 행복도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혼 전문이다 보니까 네. 매일 법원 가서 뭘 하냐면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랑 부부싸움하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하고 또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남편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또 남편의 변호사와 또 싸워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좋은 게 있잖아요. 네. 변호사 직업에 좋은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보람이 있다는 거. 보람. 특히 어려운 사건을 잘 해결했을 때 저도 사실 이 어제 유튜브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저희 이제 그 어쏘 변호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변호사님들은 언제가 가장 보람되니까 한결같은 대답이 어려운 사건을 해결했을 때가 가장 보람된다. 그리고 어려운 사건을 해결했을 때 이 의뢰인들이 이제 한마디 하거든요.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야. 그리고 변호사님 덕분에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 말 들으면 정말로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그냥 쫙 해결되고 카타르시스가 있죠. 네. 변호사 하기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그때죠. 그럼 반대편에 변호사 하는 게 정말 싫을 때는 반대는 이제 사건이 잘 해결되지 않았을 때. 정말로 그거 사실을 의뢰인한테 알려야 될 때가 가장 힘들고 또 가끔은 사건이 잘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뢰인분이 조금 불만이 계신 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불만이다. 그리고 이거는 왜 사건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90억을 받았다. 근데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 나온 거거든요. 근데 본인의 기준이 있어요. 본인의 기준에 만족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제 와서 이제 항의를 하고 그런 분이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변호사로서 힘들다고 볼 수 있죠.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변호사 된 거를 후회했던 적 사례적으로. 그런 경우는 정말로 제가 좀 가슴이 이거는 글쎄요. 후회라고 하기보다는 좀 가슴이 아팠던 사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의 일인데요. 네. 어떤 아내분이 그 이혼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네. 이혼하러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이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 이혼이 또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남편이 계속해서 아내를 구박을 하고 무시를 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는데 증거는 없었어요. 사실 처음부터 이혼하려고 증거 마련하신 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증거가 없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집을 나왔는데 다른 남성을 만나게 됐어요. 공무원 준비하는 그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따뜻하게 잘하는 거라서 그만 그분하고 사귀게 된 거예요. 잠자리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걸 남편이 알게 됐어요. 알게 돼가지고 이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아내도 협박을 하고 그 남자도 협박을 하니까 아내가 이제 집에 와서 무릎까지 꿇면서 남편한테 내가 잘못하겠다고 당신이 원하는 다 해주겠다니까 남편이 안 된다. 너 법대로 해봐라. 그래서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제 이혼소송을 해달라고 해서 이혼소송 준비 중이었거든요. 근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전화해 보니까 가족이 받았는데 얼마 전에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사망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거죠. 너무 자기가 괴로워가지고.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이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변호사로서의 어떻게 좀 한계라고 할까? 제가 좀 빨리 도와줘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뭐 사실 변호사가 아무리 빨리 서두른다고 해도 소송은 1, 2년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을 당장 구속할 수도 있는 게 아니니까 좀 그때는 좀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란 직업이 어쨌든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문제 해결로 인해서 잘 되면 행복을 행복하고. 느끼고 이게 안 되면 너무 힘들고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고 맞습니다. 다 이게 연동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저도 이제 좀 약간 좀 감성이 좀 풍부한 편이라서 이 너무 의뢰인에게 사건의 빙의가 되는 거예요. 그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내 입장, 아까 같은 게 너무 마음 아프고 근데 어떤 선배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변호사 너무 그 사건에 몰입하지 말라고. 너무 몰입하면 변호사가 너무 힘들다. 변호사는 당사자가 아니라 대리인이나 도와주는 사람이다.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해라. 그래서 지금은 약간 한 발짝 물러나서 보니까 조금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지금 사건 얘기가 나서 그런데 네. 어쨌든 의뢰인이 와서 얘기를 하면 자기한테 유리한 거 위주로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맞아요. 네. 그럼 변호사님은 네. 그 의뢰인이 말하는 것 중에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거를 어떻게 판단해요? 일단 저희가 상담할 때는 뭐 이런 사모님 아니면 뭐 사장님, 선생님 사실대로 다 말씀해요. 저 다 말씀드렸어요. 왜 거짓말합니까? 이혼 사건 같은 게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만나는 분 계세요? 지금 만나시는 분 이혼 끝날 때까지 만나면 나 안 만나요. 이혼 소송했는데 몇 달 있다가 상대방이 증거냈어요. 우리 애인이 바람 피는 거. 딱 걸린 거죠.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저희도 당황스러울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런 사실이 나중에 법정 가서 밝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판사가 아니 의뢰인이 이거 왜 사실대로 얘기 안 했느냐, 변호사가 몰랐느냐,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뢰인분 같은 경우 변호사한테 반드시 다 얘기하셔야 돼요. 변호사한테 얘기한다고 변호사가 그걸 다 뭐 공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뢰인과 변호사는 비밀 유지 의무가 있거든요. 그한테 비밀 유지가 있기 때문에 의뢰인 변호사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만 나리 불이탈을 안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은 의뢰인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사실 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감각이라든가 이런 경험치가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요거 사람들이 어쨌든 거짓말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요거 좀 어떻게 좀 판별할 수 있나요? 팁 있다면. 일단 눈을 저는 쳐다보고 항상 얘기해요. 사람 할 때는 눈을 똑바로 쳐다봐요. 근데 어떤 분은 눈을 자꾸 회피하시는 분이 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눈을 보고 그다음에 저는 자료를 요구해요. 그럼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준다 하면서 자료를 끝까지 안 주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뭔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그 사람의 눈, 태도를 보고 자료를 보면 그 사람의 진실인지 거짓을 얘기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은 지금까지 만나뵌 의뢰인은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다 글쎄요. 뭐 정확히 숫자는 내보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평균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이제 계속 사건이 선임되고 끝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네. 한 150건 정도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임되고. 그러니까 1년에 보면은 한 100건 정도 이상은 하고 있는 것 같고. 1년에 100건이면 이제 16년 차시니까 한 1,500, 600건 정도는 네. 1,500에서 1,700명의 의뢰인을 만났다면 만났다. 그리고 상담까지 하면 그거의 거의 훨씬 10배? 많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 좀 가장 기피하는 의뢰인은 어떤 분입니까? 가장 기피하는 의뢰인. 네. 일단은 소통이 안 되는 의뢰인이 가끔 있어요. 뭐 제가 가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자꾸 나라고 들으시고. 예를 들어서 이혼 사건 같은 게 제가 이혼조번이니까 이야기를 해주세요. 남편분이 왔어요. 남편분이 왔는데 재산이 많아요. 재력가들 많이 오시거든요. 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다. 근데 결혼은 한 2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아내는 전업주부다. 근데 아내가 지금 이혼하려고 한다. 재산 얼마 줘야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제가 아니 100억이면은 한 40에서 50%, 뭐 40억에서 뭐 안 하면 50억 정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깜짝 놀라요. 아니 이거 다 내가 회사에서 돈 번 건데 아내 집에서 집안 살림도 안 했는데 무슨 40에서 50 말도 안 된다. 엉터리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거든요. 저는 황당하죠. 판례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죠. 아무리 판례를 얘기해도 본인의 주관이 너무 확실한 분은 얘기가 안 통하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럼 선임을 하려고 오셨는데 미리 양해를 구하죠. 저기 회장님, 이게 재산 분할이 적어도 30에 35, 40억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셔야지만 사건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본인은 뭐 10억 이상 안 주겠다고 못 맞는 거죠. 그런 경우에 굉장히 기피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신사적이지만 가끔 이제 좀 이제 예의를 지키지 않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변호사한테 좀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저한테는 함부로 하지 않지만 저희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뭐 여직원분이라든지 뭐 저희 다른 직원한테 함부로 하고 그런 분은 저희가 이제 환불해서 못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그렇다면 좀 변호사로 16년 동안 일하시면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이 또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천사 같은 의뢰인이라고 표현하신 분이 몇 분 계시다. 천사 같다. 왜냐하면요.
보통은 이제 저희 의뢰인분들도 이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면 굉장히 변호사는 대부분 잘해주세요. 그래서 그렇죠. 심지어는 뭐 이제 선물도 갖다 주시고 뭐 이제 뭐 식사도 대접한다고 하고 굉장히 예의롭게 이제 하시는데 그럼 저희 굉장히 좋죠. 대부분 사건이 딱 끝나면 그 다음에 끝이에요. 끝이죠. 끝이죠. 끝났으니까. 뭐 변호사 끝났으니까 뭐 이제 연락도 안 하시고 뭐 안부도 안 하고 더 이상 연락할 일 그렇죠. 그게 사실 맞죠. 그냥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났고 네.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가끔 그런데 또 인간적으로 네. 어떤 분은요, 지금 사건이 끝난 지가 한 7년, 8년 됐거든요. 네. 아직도 명절 때 선물 들고 찾아오시고, 와. 한 달에 한 번씩 안부 전화하실 분이 계세요. 천사 같은 의뢰인분이 계시거든요. 어떤 여성분인데, 전화하셔가지고, 아, 변호사님, 항상 변호사님 제 은인입니다. 이번에 뭐 추석 때 뭐 제가 뭐 선물 들고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또 기억에 남죠. 기억에 남고 또, 가끔은 이제 변호사를 좀 많이 힘들게 하는 의뢰인분이 기억에 남을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의뢰인이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면 얼마나 작가님 같은 경우에 변호사랑 만나고 전화를 할 것 같아요? 한 10번은 만나야 되지 않을까?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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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보통 하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고 그렇죠. 이제 전화는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면 되는데 어떤 분은 매일 전화하세요, 진짜. 그것도 하루에 두세 번. 아침에도 하고 제가 이제 저는 휴대폰 전화를 공개해 드리니까 심지어는 밤에도 하고 네. 매일 두세 번 전화하고 매일 찾아오세요. 네. 거의 매일. 매일 찾아오셔가지고 그것도 뭐 30분, 1시간 있는 게 아니라 2시간, 3시간 분 계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이 방송 보면 본인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기 힘들죠. 힘들죠. 매일 찾아오고 저희가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니까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아유 여사님, 선생님 이거는 저희가 잘하고 있으니까 안 오셔도 그래도 불안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기억에 남죠. 지금 거의 한 3년, 4년 됐거든요. 네. 기억에 오래 남죠. 근데 다행히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거의 다행히. 네, 거의 다 끝나고 다 끝난 사건 어쨌든 됐고. 많이 만나면 수입료도 올라가지 않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 로펌은 타임 차지라고 해서 네. 변호사가 의뢰인을 몇 번을 만났느냐, 몇 시간 일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계속 차지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뭐 한 번을 만나고 10번 만나고 처음에 착수금 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좀 조금 다른 게 있는 네, 거군요. 다릅니다. 변호사 직업. 네. 좀 어떻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네. 굉장히 반듯한 직업, 네. 되게 좋게 보이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일을 해보시니까 일하기 좋은 직장인가요? 어떤가요? 일단은 좋죠.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제트한 분위기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을 해요. 뭐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조용하죠. 조용해서 다들 이제 뭐 서면 쓰고 있고 이제 상담하고 조용한데 가끔 이제 시끄러운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끔 이제 뭐 상대방이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혼 사건 같은 경우에 저는 심지어 진정까지 당했다니까요. 뭐가 다요? 진정을 당했다고. 진정을. 진정? 네. 어떤 분이 제가 이제 아내 황혼 이혼 사건을 맡았는데 네. 이혼 사건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남편이 이렇게 부도덕하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 이혼 청구했더니 그 사람이 저를 변호사 옆에다가 멀쩡한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나쁜 변호사 이렇게 진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황당하고 어렵죠. 가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뭐 진정을 하거나 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 잘못하면 무고죄가 돼. 그렇게 이제 네. 저희 변호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예전에는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였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보여드릴까요? 어떤 거? 변호사 등록증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등록증. 네, 등록증 보시면은 등록번호가 8000번 때잖아요. 8663. 네. 네, 그러면 변호사가 제가 이제 8663번째 변호사였다는 거예요. 그 뜻이구나. 네. 근데 지금 이게 등록번호가 이제 거의 3만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 희귀한 게 귀한 거 아닙니까? 네. 저 때만 해도 변호사 하면 사회적으로 그 어려운 사법시험 통과한 정말로 보석 같은 존재. 근데 이게 정말로 이제 보석이 다이아몬드에서 금. 지금 제가 보기엔 은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은메달 정도로. 지금 3만 원, 웬만하면 다 주변에 변호사 너무 많잖아요. 이 희소성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조금씩 떨어지고 네, 있다. 그게 많이 아쉽죠. 하지만 좋은 직업이긴 하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좋은 좋은 직업이긴 직업입니다. 네.